추석 전날 정수는 사위의 한의원을 찾아가 직접 달인 보약을 건넸습니다. 태호야, 수진 몸이 약하니 이 약을 좀 지어줘라. 하지만 태호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약으론 안 됩니다. 불임은 체질 문제가 아니라 여자 문제죠. 몸보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에 정수의 손이 떨렸고 수지는 눈을 내리깔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의 눈빛은 온화한 한의사에서 차가운 복수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이른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였습니다. 성심한 의원 간판 아래에서 박정수는 조용히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0을 맞이한 정수는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감초와 당귀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건강히 지내시는 게 제일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정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어른이었죠. 한의원 안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의 외동딸 수진이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뒤 정수는 수진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몇 년 전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수는 기쁘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사위감 윤태호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젊고 유망한 한의사였습니다. 장인어른, 수진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태호의 말에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후 수진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정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로 올라가 딸 부부를 만났습니다. 태호의 한의원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환자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병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태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아기는 언제 나올 거니? 그럴 때마다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생기겠죠, 뭐.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위해 몸보신용 약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인삼, 숙지황, 당귀를 정확한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따뜻해질 거야. 한의사로서 30년 경력을 쏟아부은 처방이었습니다. 약을 다리면서 정수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우리 수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보약을 싸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때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 걸어가는 동안 정수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태호한테 부탁해서 수진이 약 좀 더 지어달라고 해야지. 사위도 같은 한의사니까 딸을 위한 마음은 같을 거라 믿었습니다. 태호의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태호는 환한 미소로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방해하는 것 같구나.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들어오세요. 태호는 정수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구나. 정수는 감탄했습니다. 예, 덕분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태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보자기를 풀어 약재를 꺼냈습니다. 태호야, 수진이 몸이 약하니까 이 약재로 좀 지어줘라. 내가 직접 배합한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약재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건 보통 보약 처방이네요. 그런데 그 말투에는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태호야, 아비로서 딸 걱정이 돼서 그런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게 혹시 몸 때문인가 싶어서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약으론 안 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임은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죠. 태호는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호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사위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 내 말도 맞다. 하지만 전통 방식도 무시할 순 없지 않겠냐? 정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최신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그 말에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약재를 다시 보자기에 싸며 정수는 씁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딸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여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지?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식탁 위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균열을요. 그날 밤 정수는 마을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약탕기를 켰습니다. 지난번 태호가 거절했던 약재를 이번엔 직접 다려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수진이가 몸보신이라도 할 텐데. 정수는 중얼거리며 약재를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인삼, 숙지황, 당귀, 백출. 30년 경력으로 배합한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정수는 딸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으니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혹시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닐까? 그런 말들이 정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약을 다리는 내내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번 태호의 차가운 태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최신 치료법을 사용합니다라는 말에서 느껴졌던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위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바쁘고 지쳐서 그랬겠지. 보약을 정갈하게 담아 보온병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설 연휴라 차들이 많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을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태호의 한의원 앞에 서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이라 그런지 환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정수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신. 태호 있니? 정수가 물었습니다. 네,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정수는 보온병을 꼭 안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자 태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그 뉘앙스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직접 보약을 다려왔다. 수진이 몸이 약하니까 이거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서. 정수는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보온병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전통 방식으론 안 된다고요. 정수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태호야, 그래도 이건 내가 30년 경력으로 만든 처방이다. 효과가 있을 거야. 정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냉소를 띤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약으론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책상에 기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임은 체질 문제가 아니라 여자 문제죠. 몸보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에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과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이 불임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태호는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지금 그게 수진이한테 하는 말이냐?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수진은 정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실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수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또 보약 가져오셨어. 내가 그거론 안 된다고 설명하는 중이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수진이 태호를 말렸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맨날 말하잖아. 내가 너무 예민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야, 지금 그게 의사로서 할 소리냐?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 아닙니다. 장인어른. 한의사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나 정수가 딸을 불렀지만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명절이니까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괜한 약 먹여서 기대만 주는 것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낫습니다.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 정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보온병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정수는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태연한 얼굴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먼저 간다. 추석에 보자. 정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정수는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한의사 인생에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의원을 나와 길을 걷는데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저 자식이 감히 내 딸을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내내 태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자 문제, 마음이 약해서. 그 말들이 칼처럼 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칼로 물을 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이럴 순 없어. 밤이 깊어갔지만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저런 모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정수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한의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정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와, 어서. 정수는 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따뜻한 차를 끓여 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보렴. 무슨 일인지. 정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추석 이후 태호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신경 쓰였었거든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버지가 다 들어줄게. 한참을 흐느끼던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있어요. 그 말에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 새로 들어온 간호사래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어떻게 봤는데? 정수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깜짝 방문했다가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여자가 태호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 키스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정수가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짐을 쌌죠. 태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놈이 뭐라고 하던가.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오해하지 말래요. 그냥 직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래요. 제가 예민해서 그렇게 보인 거래요.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개자식이.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욕을 입에 달지 않고 살았던 정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예민한 걸까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수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 그놈 때문이야. 다 태호 때문이라고. 정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밤새 정수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방으로 옮겨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한의학 서적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책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공부했던 약재들의 효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독성 약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천오초, 사양, 부자.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제방으로 갔습니다. 약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몇 가지 약재를 꺼냈습니다. 인삼, 감초, 숙지황. 평소 보약을 만들 때 쓰던 약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약재들을 꺼냈습니다. 사양과 천오초였습니다. 이것들은 원래 특수한 치료에만 극소량 사용하는 약재였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약재들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의 병은 약으로 고치지만 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죄는 스스로 앓게 해야지. 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자비로운 한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수는 약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떤 약재를 어떻게 배합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정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오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신경계에 영향을 주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약재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에 감사했을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호,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위층에서 수진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표정을 정리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진아, 잘 잤니? 정수는 다시 평소의 따뜻한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정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믿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복수의 불꽃을요. 그날부터 정수는 밤마다 한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독성 약재에 관한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정수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온화했던 한의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심판자의 모습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내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딸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선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나 장인이다. 정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장인어른. 수진이는 좀 어떻습니까? 태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잘 있다. 그보다 자네 한번 내려올 수 있겠나? 정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수진이 일도 있고 해서 말이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온화했습니다. 태호는 안도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탕제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약재 선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몇 가지 약재를 꺼냈습니다. 인삼, 숙지황, 당귀까지는 평소 보약에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천오초와 부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오초는 원래 극소량만 사용해야 하는 약재였습니다. 과하면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신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 같은 약재였습니다. 정수는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약재의 양을 쟀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은 아무 증상도 없겠지. 하지만 계속 먹으면 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왔던 지식을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거야. 내 딸을 위한 거라고. 밤새 정수는 약을 다렸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다렸지만 내용물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수는 약을 식혀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지에 붓글씨로 이름을 썼습니다. 복원탕. 다음 날 오후 태호가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 왔습니다. 태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태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오게.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태호는 조금 안심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게. 정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태호가 앉자 정수는 찬찬히 태호를 살펴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창백하구나. 정수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태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뒤로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병원 일이 좀 바빠서요.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를 위해 특별히 보약 한 첩을 지어봤네. 정수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요? 장인어른이? 태호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도 우리 가족이잖나. 건강해야지. 정수의 말에 태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신이 장인의 보약을 거절했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태호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얼굴색이 영 안 좋아. 한의사로서 보니까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정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약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경력을 쏟아부어 만든 특별한 보약이야. 이름하여 복원탕이라고 하네. 정수는 약병을 태호 앞에 놓았습니다. 태호는 약병을 바라봤습니다. 복원탕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문을 복원할 약이라는 뜻이지. 자네도 이제 진짜 남자가 될 걸세. 정수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한테까지 약을요? 뭐 좋죠.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장인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게.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어. 정수가 신신당부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르지 말고 매일 먹어야 해. 이런 약은 꾸준함이 중요하거든. 정수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태호는 약병을 들고 웃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건강해질 것 같네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장인이 자신을 용서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진이는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좀 더 쉬게 해주게. 마음의 상처가 깊더라고. 정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수진이도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정수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약병을 소중히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잘 먹겠습니다. 태호가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태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건강 챙기게. 그리고 수진이한테 잘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태호는 약병을 들고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떠나는 태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호가 차에 타고 멀어지는 걸 보며 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호. 정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간 사람을 살려온 한의사가 이제 복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울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야. 정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정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태호가 복원탕을 받아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태호를 떠올렸습니다. 약을 잘 먹고 있을까?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여전히 있었지만 수진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태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수진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 조금만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박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정수 선생님이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정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연세한 의원 간호사입니다. 윤태호 원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그 말에 정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진료 중에 갑자기 손의 감각을 잃으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선생님이 장인어른이시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이건 내가 계획한 일이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급히 한의원 문을 닫고 수진에게 알렸습니다. 수진아, 태호가 쓰러졌다고 한다.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정수와 수진은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태호의 한의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르신 오셨습니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정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예, 제가 장인입니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간 손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계에도 이상 징후가 있고요. 원인이 뭡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약물 복용 이력도 특별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정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은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입원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퇴원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남편이어도 이렇게 쓰러졌다니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정수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곧 나아질 거야. 입원실로 들어가자 태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정수를 보자 약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태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태호랑 얘기 좀 하고 싶구나. 정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나가자 병실에는 정수와 태호만 남았습니다. 태호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인어른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때문 아닙니까? 그 말에 정수는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복원탕 그 약 먹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태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병은 약으로 낫지만 죄는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지. 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 말에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장인어른이 일부러?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나? 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임이 여자 문제라고 했지.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했지. 내 딸을 그렇게 모욕했지. 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호가 애원했습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자네는 이미 선을 넘었어. 내 딸을 배신했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수진이 탓으로 돌렸어.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해독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살려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독제는 없네. 자네가 먹은 건 독이 아니거든. 다만 신체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약재들이었지.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수진이한테 했던 것처럼 서서히 무너질 거야. 몸도 마음도. 정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태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딸의 남편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후회? 이제 와서? 정수는 비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나? 매일 밤 울면서 자기 탓을 했어. 자기가 부족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자기가 예민해서 남편이 떠났다고.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정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자네는 대가를 치러야 해.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정수가 멈춰 섰습니다. 참, 한 가지만 알려주지. 그 약은 계속 먹을수록 효과가 커져. 자네가 꾸준히 먹었다니 다행이더라고. 정수의 말에 태호는 절망했습니다. 장인어른. 태호가 소리쳤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뭐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라. 다 괜찮을 거야. 정수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절규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걸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의 울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건 정의를 위한 거야. 정수는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태호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도 딸과 함께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태호와는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태호의 병실에서 나오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를 볼 때는 더욱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아버지를 무서워할까? 수진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태호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왜 쓰러진 건지 정확한 원인을 아십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간 손상과 신경계 이상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약물 중독 가능성은 없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드신 약이나 보약 같은 게 있나요?
그 말에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약이요? 수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최근에 무슨 약 드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수진은 태호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물 중독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장인어른이 주신 보약 있잖아. 복원탕이라고. 태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준 약요? 그게 왜요?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약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보약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한 것 같아. 약에 뭔가를 넣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버지는 어딘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온화함 뒤에 숨겨진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병실을 나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정수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불렀습니다. 정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태호한테 준 그 약 복원탕이요.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설마 그 약에 무슨 짓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정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정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놈이 널 병들게 했다. 나는 그냥 균형을 맞췄을 뿐이다. 정수의 고백에 수진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태호가 널 그렇게 모욕하고 배신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단다. 그래도 그게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되나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이 먼저 널 죽이고 있었어. 마음을 죽이고 있었다고. 정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복수는 제 몸을 낫게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치유하지도 않고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힘들어요. 제 아버지가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이 더 아파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 큰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정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한의사 생활에서 처음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태호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람을 살려온 분이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사람을 해치면 어떡해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의사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떠올랐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서 복수자가 되었고, 이제는 딸에게마저 실망을 안겨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태호를 치료해 주세요. 수진이 간청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저도 태호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수진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아직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을 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해독제를 만들어 보마. 정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 이미 손상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정수의 말에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주세요. 제발이요. 그날 밤 정수는 처방전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를 해치려고 했던 바로 그 약재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독과 회복을 위한 처방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처방전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의사였는데 언제부터 복수자가 됐을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수는 정확하게 약재의 양을 쟀습니다. 이번에는 살리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넘었던 선을 다시 돌아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만든 해독제를 태호가 복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의 저림이 조금씩 나아졌고 간 수치도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쓰러지셨는데 회복도 신기하게 빠르시네요. 태호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처럼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지난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장인을 무시했던 것, 수진을 모욕했던 것,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 모든 게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는 병원 측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태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병실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신고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장인이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호는 복원탕을 받은 경위부터 증상이 나타난 과정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럼 장인분을 조사해야겠네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태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병원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정수는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박정수 선생님이십니까?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윤태호 씨의 신고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정수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한의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생각하니 허무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윤태호 씨에게 독성 약재가 포함된 한약을 제공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복원탕을 만든 과정, 사용한 약재,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까지. 사위가 제 딸을 배신하고 모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수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후회는 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가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윤태호 씨가 오셨습니다. 면회를 원하신답니다. 정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호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실로 모시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정수와 태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태호였습니다. 장인어른, 미안하다, 태호야. 정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저입니다. 태호의 말에 정수는 놀란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수진 누나를 배신했고 장인어른을 무시했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태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태호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장인어른,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자라니 무슨 말이냐? 태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의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병은 단순히 몸만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도 함께 치유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수진 누나한테 했던 말 정말 후회합니다. 불임이 여자 문제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정수는 태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호야 정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진짜 의사십니다. 저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아니야, 나는 복수자가 되었어. 의사의 길에서 벗어났단다.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는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살려주셨잖습니까? 해독제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의사입니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한의사 생활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수가 오히려 태호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거냐?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대신 진짜 한의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미웠던 사위가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좋다. 내가 가르쳐 주마. 정수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일이 용서와 화해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윤태호 씨가 고소를 취하하시면 박 선생님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취하하겠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정수와 태호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하지? 정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 누나가 저를 용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태호의 말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수진이 마음을 얻는 건 시간이 걸릴 거야. 정수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밖에는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달려와 정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다 끝났어. 정수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태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성심한 의원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심한 의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의원 안에서는 정수가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은 성찰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환자가 많으시네요. 마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가 와서 도와주니까 괜찮습니다. 정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태호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경혈을 눌러보니까 좀 뭉쳐 있으시네요. 침을 놓아드리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겸손했습니다. 태호는 정수에게 제자가 된 뒤로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한의원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진짜 한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볼 때는 먼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시작되거든. 정수가 가르쳤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진료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증상만 보고 처방했지만 이제는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했습니다. 한의원 옆 작은 집에서는 수진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호와 함께 이 마을로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태호의 변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수진이 한의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수진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수진은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둘 사이에는 서서히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오늘 진료 잘했더라. 정수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스승님.
그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교만했던 예전의 너를 기억하거라. 정수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탕제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약재 선반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위해 독약을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치유의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구나.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처방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 석방된 날 밤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치유는 복수 뒤에 오는 회한에서 시작된다. 정수는 그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복수 뒤에 찾아온 후회와 반성이 진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태호도 자신도 수진도 모두 그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치유가 더 의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환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진맥을 해보겠습니다. 진맥을 하던 정수는 문득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딸도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태호는 그것을 여자 탓으로 돌렸었습니다. 부인, 몸은 건강하십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탓이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정수의 말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스승의 진료를 지켜봤습니다. 저도 예전엔 저랬었는데 태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수가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의사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약탕기에 차를 우려냈습니다. 구기자와 대추를 넣은 따뜻한 차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의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약의 맛은 쓰지만 마음의 약은 따뜻해야 한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미워했던 아버지와 남편이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가 용서로, 증오가 화해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본 수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예측할 수 없지. 정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은 우리 몫이란다.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가 후회했고 그 후회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정수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오만과 배신을 선택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꿨어요. 이제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로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처방전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진짜 치유는 복수 뒤에 오는 회한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은 정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자에게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호야, 이걸 기억해라.
정수가 처방전을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태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스승님. 태호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게 잘 됐구나.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정심한 의원의 불빛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보약은 한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마을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심한 의원의 이야기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수진, 태호. 세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치유였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